금매로 팔게 됩니다. 팔고 나서 금액을 제발 꿔두세요. 팔면 끝난 줄 아세요? 미리 제발 보십시오. 예방적 세금이 가장 핵심입니다. 왜냐면 상속세도 10년치 계산해 봐야 된다 말씀드렸고, 최근에 현금 인출 내역 이런 것들 정확하게 얼마나 썼는지 파악하고, 잘못된 금융 습관 있으면 아버지 이제 간병비 현금 뺏어 주시 마시고 계좌이체로 주던가 아니면 확인서 무조건 받으세요. 그게 아버지가 안 된다? 그럼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도와주셔야 돼요. 아버지 재산이니까 내가 터부시한다? 그러면 내가 세금이 더 커진다라는 점. 강남 건물을 상속받자마자 금매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즘 상속이 펼쳐지면 말 그대로 상속세 진짜 살벌합니다. 너무 많이 고가의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상속세 건물에 대해서 그 부동산이 기반이 대부분이니까, 왜냐면 상속이 일어나시면 사실 8, 90%가 부동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요, 부동산 한 60%고요. 유가증권이 한 30% 돼요.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야. 통계적으로 부동산 한 60%밖에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유가증권을 갖고 계신 분들의 비율을 보셔야 돼요. 자,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셨을 때 유가증권의 가액이 다른 상속인들 몇만 명치 분량에 해당합니다. 넥슨 회장님 돌아가셨을 때 그 증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약간 어나더 레벨이기 때문에 거기에 희석되시면 안 돼요. 그 가액이 몇 조고, 우리는 일상의 지식이 돼버린, 일상의 세금이 돼버린 이 부동산 하나 있고 상속 펼쳐지는 경우를 예측하셔야 돼요. 물론 주식 갖고 있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10분에 1분 정도고, 대부분은 부동산 기반이세요. 그리고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부동산도 있습니다. 왜냐? 내가 거주하는 주택이 있고 주식을 하시는 거죠. 자, 말 그대로 이런 시점에 상속이 일어났다. 그럼 상속세가 너무 높아요. 제가 대부분 이제 지역마다 바로 나옵니다. 그냥 강남구 예를 들어서 메인에 있는 부동산, 주택 갖고 있다가 돌아가셨다. 그럼 대부분 한 4억에서 8억 정도 나오세요. 오늘도 전화 오셨는데 서초구에 아파트 한 채 있는데 그 장인어른이시래요. 장인어른이 곧 돌아가실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바로 말씀드렸어요. 한 5억에서 10억 사이 나오실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셨냐니까. 아니 기계같이 나온다. 금액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줄이냐. 벌써 고민을 미리미리 제 거 콘텐츠를 보고 하셨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아주 고가의 부동산을 받으면 누군가는 이래요. "아 무자고 그 정도 받았으면 그 정도 내야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상속인 분들 사정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말 그대로 속은 썩어 문드러진다는 표현이 맞아요. 왜냐? 상속받자마자 그래서 강남 건물이 금매로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유는 필요 없습니다. 세금이에요, 세금. 세금이 너무 높아요. 양도소득세, 내가 이 건물을 팔아버리면 되지 않냐? 안 팔려요. 이게 요즘 부동산 시장과 맞물려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도 양극화이기 때문에. 근데 잘 팔리는 지역이면 약간 싸게 내놓으면 그래도 팔려요. 그럼 차라리 "야 이번 참에 이거 팔고 우리 상속인들끼리 나눠 가지고 해피하게 끝내자."라고 하면 제일 좋아요. 근데 그러게 내놔도 안 팔리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평생 안 팔리는 지역도 있어요. 근데 부동산 가치는 엄청 높아요. 미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말 그대로 남양주에 있는 임야, 구리시에 있는 전, 갑, 과수원, 이런 것들 누가 삽니까? 잘 안 팔린단 말이에요. 근데 가격은 엄청 높아졌어요. 왜냐? 인근에 3기 신도시가 개발되니까 가격이 집가 상승은 엄청나게 된 거예요. 근데 나는 그냥 똑같이 농사 짓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부동산은 안 팔리는 거죠. 물론 언젠가 개발 호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묻어만 있는 거예요. 개발 호재라는 게 묻어만 있고 가격은 높아졌는데 상속이 일어나니까 부동산 받아 가지고 나는 실질적으로 농사도 못 지어요. 난 지금 도시에서 살고 도시 일을 하고 있는데 무슨 농사예요. 그럼 소작 주면 되지 않냐. 여러분들 소작 주는데 얼마 받으실 것 같으세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은행이라는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일반적인 텃밭 수준을 벗어난 것을 1년에 대부분 임대료가 100만 원이 안 돼요. 50에서 70만 원 정도 합니다. 그 돈 받고 재산세 내면 끝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무는 다르게 돌아간다. 그리고 공제 액수가 너무 적으니까 말 그대로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요. 공제 개편됐으면 좋겠는데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강남 빌딩이 또 나오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이제 조사 갈 때마다 조사관님들이 꼭 이걸 말씀드려요. "제발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제가 경험했던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무슨 사태가 있었냐면, 실무는 이래요. 자, 기준 시가가 한 40억 정도 됐어요, 그분이. 그래서 인제 감정평가를 좀 해 봤더니 감정평가가 한 150억이 나왔습니다. 아주 높이 올라갔죠. 근데 그 정도의 기준 시가면 국가에서 강제로 감정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40억으로 신고를 하고 싶어도 아니 시가 반영을 못 하는데 무슨 소리예요. 150억이죠. 그냥 감정평가를 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아시는 평가사님들 인제 항상 부탁을 해서 전 상속이 일어난 분들에 한해서는 무료 상담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인제 150억 이 나와서 그걸로 이제 상속세 상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150억 이 어디서 나온 수치냐." "아 이거 그냥 그 평가사님들에게 물어봤다. 주의 유사 사례를 보고 한 거다."라고 하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120억에 팔려고 내놔도 아무도 보러 안 왔다." 그러니까 인제 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토지는 오래됐고 건물도 낡았는데 개발하면 좋지만 요즘은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토지를 사려고 하는 사람은 더 낮게 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 괴리가 왜 생길까요?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지금 당장 유동성이 없으니까 가격을 낮추고 싶어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꾹꾹 누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옆에 그 인근의 지역을 봐야 돼요. 인근의 지역에 건물을 이제 올리시는 분은 대출을 받겠죠. 그러면 대출 담보 평가를 받는데 어떻게 받겠어요? 최대한 올려서 받아요. 이미 그렇게 끝도 없이 올라간 대출 감정 평가가 담보 평가가 나의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방법은 딱 하나예요. 120억 보다 싼 110억에 팔아야 됩니다. 왜냐? 이게 가격이 낮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안 그러면 150억의 감정평가 아니면 국세청에서 평가하면 더 높은 수치가 나올 수도 있겠죠. 왜냐면 저희가 아는 평가사님에게 꾹꾹 눌러서 150억이었으니까. 그럼 세무서가 180억 나온다 쳐봐요. 그러면 우리는 그 120억에도 안 팔리는 걸 180억에 지금 상속받는 꼴이 되니까 60억에 대해서 상속세를 딱 50%죠. 30억 더 내는 꼴이 돼요. 그러면 더 내고 추후에 120억에 판다? 돌려줄까요? 세금은 돌려주지 않아요. 그 30억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30억 더 내는 꼴이 되죠. 그러니까 이분은 오히려 눈물을 머금고 110억에 지금 6개월 이내에 얘를 팔아야 돼요. 6개월 이내에 이게 팔릴까요? 여러분들 110억짜리가 무슨 이게 돗대기 시장에서 뭐 막걸리 사는 것도 아니고 절대 안 팔립니다. 예. 왜냐하면 가액이 너무 높아요. 거기다 대출 규제까지 들어간다 그러고 그다음에 여기에 개발을 내가 직접 해야 되는데 개발을 하지 않으면 수익성이 안 나기 때문에 이거를 매입한다? 쉽지 않아요. 제가 가액을 좀 큰 걸 말해서 이럴 수도 있는데 이 가액이 낮은 것도 거의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감정평가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속 재산가액이 내가 알고 있던 시세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을 염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강남에 금매가 많습니다. 강남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지역에 금매가 많아요. 오죽하면 저한테 상속 물건 좀 팔아 달라고 연락이 진짜 많이 옵니다. 진짜 이메일로 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는 중개법인에 인제 말씀을 드리죠. 저는 인제 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이 매각 물건이 또 나오는 이유, 금매가 나오는 이유 중에 두 번째 대표적인 건 그겁니다. 바로 상속인들 간의 다툼이에요. 정말 많이 싸웁니다. 정말 많이 싸워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죠. 한 30억 원 넘어가면 이제 싸웁니다. 50억 원 넘어가면 경찰 부르고 100억 넘어가면 조용합니다. 왜냐? 어차피 법정에서 봐요. 그렇게 펼쳐지는 게 상속입니다.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봐서 제 눈앞에서도 싸우시고 눈앞에서도 경찰 부르고 어떤 분은 답답하다고 담배 피워도 되냐고 안 된다고 나가서 태우시라고 그런 경우도 정말 많아요. 상속인들은 정말 많이 다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입장이 다 달라요. 첫 번째로 이제 그때부터 생각나는 거예요. "오빠는 장남으로서 많이 받았잖아." 그런 얘기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아버지 살아생전에 아무도 그 말 안 하다가 인제 갑자기 인제 따님이 그 말하면 어머님이 인제 놀래요. "아유 저 착하던 딸이 왜 그러냐고." 착하던 딸이 아니라 서운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제발 정리하라고 제가 말씀 많이 드려요. 그래서 사전 상속 플래닝 할 때 오히려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말 그대로 가름을 태우지 않으면 '이 가족은 풍비박산 날 것 같다.'라고 아버님이 느끼면 미리 신청하세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래 말해요. 현명하시다고.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다. 이 가족이 풍비박산 나면은 사실 그 천국에 가셔도 엄청 슬프실 거다. 그리고 그러게 아버님 떠나면 '나 죽으면 알아서 하라지.' 그러게 생각하시지만 그럼 어머님은 미친다. 어머님은 당신을 평생 욕할 거다. 왜냐? 정리하지 않고 갔으니까. 그런 꼴을 전 너무 많이 봐요. 진짜 그런 얘기들 하시는데 제가 그 말하면 뜨끔하고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인제 어디 강의를 가면 "아이 뭐 나 죽으면 알아서 하지." 그러니까 "아 죽으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죽으면 마누라가 당신 욕을 엄청 할 거라고." 그러니까 "왜 욕하냐?" 그러니까 "당신이 정리 안 하고 갔으니까." 마누라는 정리할 힘도 없고 자식들 마음대로 싸우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배우자 말 그대로 엄마죠. 엄마는 완전 뒷전이에요. 엄마는 아무 재산도 못 받고요. 형제들끼리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리고 인제 남는 금액 갖고 나눠 가지고 엄마는 요양원에 던져 버려요, 진짜 속된 말로. 제가 그 꼴 너무 많이 봤어요. "정신을 제발 좀 차리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상속인들 특히 자녀들의 서로 경제적 여력이 너무 달라요. 말 그대로 상속인 누구는 여유가 되니까 "야 지금 부동산 시장 안 좋잖아. 좀 있다가 팔자." 근데 나는 지금 당장 급해요. 난 당장 지금 죽을 것 같아. 자녀가 유학을 간다 뭐 이런 그 정도 요소는 감당할 수 있겠지만 이미 빚이 몇 억이야. 그러면 내가 지금 그걸 기다릴 여유가 없어요. 아니 오빠 다 됐고 오빠는 지금 넉넉하니까 모르겠는데 나는 무조건 팔아서 그 돈으로 나는 대출금 메꿔야 돼. 아니면 차라리 내 지분을 사. 아니 네 지분을 내가 어떻게 사냐. 나 돈 없다.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형제 중에 한 명이 이게 힘들다는데 별 수 있습니까? 결국은 팔게 돼요. 금매로 팔게 됩니다. 저는 그때 인제 그나마 말하는 게 뭐냐면 팔고 나서 금액을 제발 공동 계좌에 우선 묶어 두세요. 팔면 끝난 줄 아세요? 팔고 100 억에 팔았어요. 그래서 상속인이 예를 들어서 4 명이라고 할게요. 그럼 25 억씩 나눠 가져요? 최악입니다. 이건 미친 짓이에요. 왜 그러냐? 세금 내야죠. 왜냐하면 상속 기간 내에 팔면 예를 들어 3 개월 있다가 팔았어요. 그러면은 상속세 신고 기간까지 한 3 개월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분을 할 때 하다못해 급한 비용이면 10 억씩만 먼저 주시고 나머지 15 억씩 모아서 60 억은 놔둬라. 왜 놔두냐? 상속세 내셔야죠. 아니 그때 상속세 낼 때 다시 받으면 되지 않냐? 못 받으면요. 어 그건 생각 안 해본 거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받은 25 억만큼 본인이 타인의 세금을 연대납세금으로 자기가 내야 됩니다. 정말 근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거 나눠 가지신 거예요. 나눠 가지셨는데 그 짧은 3 개월의 기간 동안에 돈 다 써 버리고 파산 신청한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인제 돈 거둘게. 우리 인제 상속세 내야 돼. 상속세 얼만데 우리 전체 해 가지고 40 억인데 각각 10 억씩 내자." "응? 오빠 나 돈 없어. 파산 신청했어." "오빠가 알아서 해." 근데 내가 내야죠. 왜냐? 내가 지금 25 억을 받았잖아요. 그럼 더 낼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연대납세 의무 지는 거예요. 그런 형제가 있겠냐? 있습니다. 왜냐? 다음으로 계약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 경우를 저는 진짜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가의 부동산을 매도하더라도 공동자금에 넣어 놓고 자산 배분은 항상 더 이후에 해라. 그래서 오히려 이건 상속세, 세금과는 관련이 없지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인제 서비스 개념으로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너무 고마웠다."라고 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대부분 이런 "안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 꼭 명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히려 자금을 더 남겨 놔야 돼요. 왜 더 남겨 놓냐? 상속세 신고가 끝 아니냐? 상속세 세무조사가 남았어요. 상속세 세무조사는 100% 100% 진행을 합니다. "난 근데 연락받은 적 없다." 그건 뭐냐면 재산가액이 낮아서 세무서에서 자체 결정으로 끝낸 거예요. 그게 아니면 상속세 세무조사가 일어나고 추징세액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추징세액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서 3 억이 발생했다고 해 볼게요. 그럼 3억 발생했으니까 "야 우리 또 얼마씩 모아서 내자."라고 하는데 오빠 나 돈 없어." 이러면 또 사고가 나는 거야. 그래서 상속세 내고 나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추 추징당할 수 있는 세액의 맥스치가 한 5억 정도라고 하는데 세무사님이 뭐 "5억 정도는 우리가 놔두자. 그리고 상속세 조사가 끝나고 나서 배분하자."라고 개념을 가져가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나눈 다음에 "다시 세금 내자." 그러면은 그때는 갑자기 누군가는 돈이 없는 분이 생깁니다. 그러면 또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저는 가족 간에 행복하게 우애 좋게 넘어가는 게 상속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도움드리고 말씀드리는 게 세금만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상속세라는 건 가족이 먼저다라고 가장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무사님께서 추천하시는 상속세를 줄일 방법이 있을까요? 미리 제발 보십시오. 예방적 세금이 가장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속세도 10년치 계좌내역 아까 봐야 된다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최근에 현금 인출 내역 이런 것들 정확하게 얼마나 썼는지 파악하고 잘못된 금융 습관이 있으면 아버지 인제 간병비 현금 뺏어 주지 마시고 계좌이체로 주든가 아니면 확인서 무조건 받으세요. 그게 아버지가 안 된다? 그럼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도와주셔야 돼요. 아버지 재산이니까 내가 터부시한다? 그러면 내가 세금이 더 커진다라는 점. 그런 것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 말씀을 좀 드려요. 부모님의 재산이 되게 터부시돼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아니 어떻게 아버님 재산을 너가 입 밖에 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속이 펼쳐지면 상속세는 여러분들이 내셔야 돼요. 그때 돼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걸 왜 우리가 미리 대비하지 않았지?" 그때 인제 그때 화살이 날아간다. "그냥 형이 그랬잖아. 형이 부모님 재산 어떻게 감히 말하냐."고.
"아니 근데 요즘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거 미리미리 우리가 내는 세금인데 왜 큰형 그렇게 말을 해서 괜히 세금 추징이 커지게끔 말을 하느냐."라고 또 싸워요. 저는 그걸 봤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터부시되지 않는 환경이 되게끔 상황이 된다 그러면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봐요.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약간 인제 죽음을 좀씩 대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80 이나 90 살이 넘으셨던 분들은 미리미리 가족의 그 행복한 미래를 펼치기 위해서라도 미리미리 재산을 어떻게 안분할지와 세금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가족들과 얘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좀 허심탄회하게. 그래야 제발 덜 싸웁니다. 근데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상속인분들 나이가 50 살이 넘었다, 50이 넘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부모님 재산을 금기시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선생님 잘못이다. 선생님이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낼 세금인데 지금 곧 10년 안에 당신이 낼 세금이다. 근데 당신이 아무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당신 지금 종합소득세 사업하면서 세금 매년 걱정하지 않냐? 걱정한다. 왜 이건 걱정 안 하냐? 이거는 인제 당신이 생각해야 될 일인데 40 살까지는 40 대까지는 그럴 수 있다. 또 50대 됐으면 인제 당신이 챙겨야 된다. 왜 그렇죠? 당신 밑에 손주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당신 손주, 그러니까 당신의 자녀, 이 돌아가실 분의 손주, 이 자녀가 이미 20 대다. 당신이 그거 틀을 안 짜 놓으면 얘까지 영향 미친다. 얘까지 세금을 굴러 갈 건데 이제 당신이 좀 알아보고 짜셔야지. '아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겠지?' 돌아가시면 그럼 상속세 말 그대로 다 맞으시고 아무 전략도 없이 세금 다 내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미리 제발 예방적 절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